미국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자부하던 교수가 딸의 변화를 통해 겪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의 평생 지켜온 편견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의 문화적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그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충격적인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잭 밀러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비교론을 가르치는 교수죠. 미국 정부 경제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경제학자로서 저는 항상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지표들은 마치 깨끗한 유리창처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이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있어요. 저는 지난 20년간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의 당위성을 연구해왔고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고 자부합니다. 언제까지나 철저한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죠. 제가 쓴 미국의 세기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다라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국 경제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아시아 시장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단지 규모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장은 퍼센티지로 보면 크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 수치로 보면 미국 경제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죠. 지표가 말해주는 현실이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성장 모델을 낱낱이 파헤쳐보면 지속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성공이 국가 전체의 성공으로 오해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을 견제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어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 속에 숨겨진 의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 지표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눈에 설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GDP나 수출입 지표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학자로서 저에게 다소 불편한 진실이지만 실체를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의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시아 문화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문화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공산주의적 통제, 일본의 경우 지나친 집단주의, 이런 요소들이 결국 그들의 발전을 제한할 것이라 믿었고 이러한 편견은 자연스럽게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저의 이런 인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다름 아닌 제 가정 내에서였습니다. 저의 딸 로드먼을 통해서인데 딸과 저는 항상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저는 따뜻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죠. 물론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는 단호한 원칙이 있었어요. 미국의 가치와 문화를 중심에 두고 지나치게 다른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로드먼이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가질 때마다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어요. 미국 문화가 얼마나 위대하고 전통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를 주도해왔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마치 치열한 경주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코치가 선수를 독려하듯 저는 로드먼이 미국적 가치관을 더욱 공고히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로드먼의 방에서 낯선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미국 팝 음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음악 소리가 작아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죠.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로드먼에게 무슨 음악을 듣고 있었는지 물었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고 로드먼은 조심스럽게 그저 새로운 음악이라고만 대답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지만 그 후로 로드먼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알 수 없는 멜로디를 흥얼거리거나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제가 다가가면 서둘러 창을 닫았어요.
어느새부터인가 로드먼의 방에는 알 수 없는 포스터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책장에는 이상한 문자가 적힌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어느 날 로드먼의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녀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책상 위에는 한글 연습장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한국 드라마의 장면들이 담긴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 화려한 색감과 낯선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저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것도 제 딸이 한국 문화에 빠져 있다니요. 이것은 제가 그동안 로드먼에게 가르쳐온 모든 가치관과 상반되는 것이었어요. 미국 문화를 우선시하라고, 다른 문화보다 우리 것이 더 가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해왔는데 말이죠. 로드먼에게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로드먼은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고 고백했어요. K-팝 음악과 드라마에 빠지게 되어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 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국이 훨씬 중요한데 아무도 모르는 한국 문화에 빠진 것인지 말이죠. 저는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어가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지만 로드먼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로드먼은 이것이 단순히 실용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다는 것, 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 등 모든 것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로드먼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모험가처럼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경제학을 연구해온 제가 제 딸의 문화적 취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차라리 배울 거면 아시아 경제대국인 중국어를 배우라고 권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로드먼은 고개를 저으며 모든 선택이 경제적 가치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때로는 가슴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로드먼이 더 이상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어린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제 것과 다르다 해도 그것은 딸아이의 선택이었죠. 로드먼과의 대화 이후 저는 그녀의 한국 문화 집착에 대해 계속 고민했어요.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로드먼이 갑자기 저에게 부탁을 해왔는데요. 제 동료 교수 중 중국어학과 교수인 마이클 브라운에게 소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니 아시아권 언어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마이클이 로드먼에게 중국어의 중요성을 알려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캠퍼스 카페에서 마이클과 만날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 시간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밝고 자신감 넘치던 그가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정중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마이클은 한참 동안 머그컵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던 마이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이클은 중국어 학과가 폐강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명한 학자인 그가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학생들의 관심이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중국어 강의실은 텅 비어가는 반면 한국어 강의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충격적인 발견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강국 중 하나인 중국의 언어보다 한국어가 더 인기라니. 이것은 단순한 학생들의 변덕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였어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최근 몇 년간 대학 내 아시아 언어 수강생 통계를 보여주었는데 그래프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어 수강생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한국어 수강생은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죠. 마이클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는 젊은 시절 중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 자신의 모든 학문적 경력을 중국어와 중국 문화 연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다고 했어요. 학생들에게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더 중요해졌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로드먼의 선택이 단순한 10대의 일시적 관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토록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분명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대학 당국이 한국어 강의를 더 늘리기로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어 학과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경제학자로서 항상 시장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학문의 세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한국어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가치가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마이클은 학과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강의 시간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0년 넘게 한 대학에서 가르쳐온 그가 이제는 새로운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저는 동료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로드먼도 그런지 그녀도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대 통합적인 현상이라면 우리도 이 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마이클은 자신도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경쟁 상대를 알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 그 안에서 놀라운 성과와 문화적 깊이를 발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로드먼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궁금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큰 힘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도 이제는 알고 싶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저는 이 대화가 제 인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항상 숫자와 지표를 중요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제적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말입니다. 마이클과의 대화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워낙 데이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런 현상을 그냥 넘길 수 없었고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걱정이 앞선 결정이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한국 문화에 물들어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관련 자료들을 검색했는데요. 먼저 문화 소비 트렌드, 언어 학습 통계, 글로벌 미디어 소비 패턴 등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는데 CNN 뉴스에서 보도한 최근 조사 결과 미국 여성들뿐만 아니라 유럽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성의 국적으로 한국이 꼽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자체로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들이 선호되는 이유로는 배려심, 깔끔한 외모, 뛰어난 개인 능력 등이 꼽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서구 사회가 답습해온 남성성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며 미국과 서구 사회의 가치관이 도전받고 있다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볼수록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악과 영화, 드라마, 패션, 그리고 화장품, 음식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이런 현상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경제 지표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어요. 저는 문득 워싱턴의 고위 정책 기반자들이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미국의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은 여전히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세계 질서를 상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소프트 파워라는 측면에서 이미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국가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이런 문화적 변화는 이전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5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그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어요. 이는 미국의 문화 시스템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향후 미국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십 년간 미국은 할리우드 영화, 팝 음악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미국의 가치관을 전파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니?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선 가치관의 경쟁이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어요. 그들이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되면서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학자로서 저는 이런 변화가 특정 정치인이나 기업의 입김에 좌우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장의 선택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한국 문화로 향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제공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한국 문화가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익숙해진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쩌면 이것이 저의 경제학적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로드먼과 함께 직접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LA에 코리아타운이 있으니 그곳을 직접 경험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로드먼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는데 처음에 로드먼은 제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자 기쁨에 넘쳐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자기만 믿으라며 로드먼은 그때부터 모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코리아타운을 탐험할 생각에 신이 났고 저는 그저 그의 선택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내심 그곳에서 한국 문화의 실체를 확인하고 로드먼에게 미국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차를 타고 LA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거리의 간판들은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었고 미국 땅에 있지만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것은 미국의 정체성을 흐리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로드먼은 기대에 차서 저를 이끌고 서둘러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 식당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아침임에도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줄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인들만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 가게는 한국식 치킨으로 유명해요. 미국 프라이드 치킨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죠. 로드먼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불편해졌어요. 미국의 프라이드 치킨이 세계 최고라고 항상 자부해왔는데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음식을 사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적 소비 패턴이구나 싶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순간은 음식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 치킨은 정말 맛있었거든요. 바삭한 튀김옷과 다양한 양념의 조화가 빛을 발했고 무엇보다 생맥주와의 조합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 음식에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어요. 이것은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걷는 동안 로드먼은 각 상점과 카페에 대해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딸아이의 두 번째 고향인 것처럼 말이죠. 로드먼은 저에게 미국과 달리 한국은 화장품도 다르다면서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 역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부분은 젊은 여성들이었지만 남성들도 적지 않았어요. 매장 직원이 다가와 저희에게 제품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자 로드먼이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딸이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왜 하필 한국어인가 하는 의문이 교차했어요. 화장품 매장을 나선 후 로드먼은 더욱 신이 난 표정으로 저를 이끌며 코리아타운의 다른 명소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서적으로 가득한 서점, 화려한 조명의 노래방, 그리고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했어요. 특히 한 카페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는 팬 모임이 열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보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정적으로 드라마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점보다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어요. 오후가 저물어가고 우리의 발걸음도 지쳐갈 무렵 로드먼이 코리아타운 투어의 마지막으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며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독특한 방식과 다채로운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고,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더 이상 저는 내적 저항감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본 광경들이 제 고정관념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로드먼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가 왜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되었는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아빠, 한국 문화의 매력은 단순히 표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한국의 정서, 관계에 대한 가치관, 노력과 열정을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로드먼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니라 세계의 가치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제 저는 이 현상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리아타운 방문 이후 몇 주가 지났을 때 로드먼이 저에게 깜짝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1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이 동요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딸이 외국인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넘어 제가 그동안 견지해온 가치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로드먼은 그의 이름이 지훈이며 스탠퍼드 대학교 인문학과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학교였어요. 로드먼은 저에게 그를 만나보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코리아타운 방문의 일환으로 이것 역시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객관적인 연구자로서 모든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주말, 우리는 학교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저는 내심 긴장했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식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는데 지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몇 분간 저는 그를 경계하는 태도로 대했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의 지적 깊이와 예의 바른 태도에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자신의 학문적 관심사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것은 단순한 사교적 대화가 아니라 깊이 있는 지식 교환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한국과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며 분석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문득 제 모습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지표로만 세상을 판단하던 고집스러운 교수였으나 이제는 문화적 가치와 다양성의 중요성을 새삼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지훈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한국 문화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공동체 의식, 어른에 대한 존중,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 한국의 핵심 가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K-팝,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러한 가치들이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지우는 능숙하게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로드먼과 대화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보편화될 세계의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 특히 아시아의 중심으로 떠오른 한국이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로드먼은 제게 물었습니다. 지훈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솔직히 인정했어요. 그는 훌륭한 젊은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변화했다고 고백했어요. 더 이상 단순히 경제 지표로만 국가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문화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잭 밀러 교수가 겪은 변화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와 숫자만으로 세계를 판단하던 그가 딸 로드먼을 통해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의 질서는 이미 변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화적 힘은 때로 경제력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잭 밀러 교수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될까요? 그리고 지훈과 로드먼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